사돈은 이제 뒤로 좀 빠져주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이 귀를 파고드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 떨어뜨렸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크게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면 내 안에서 무너지던 것들도 함께 소리를 냈을 테니까. 딸아이 집 부엌에 서서 그 말을 들은 건 아주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오이 무침을 무치고 제육볶음 양념을 재워두었다가 아침 일찍 냄비째 들고 지하철을 탔다. 65회를 살면서 몸에 밴 손맛으로 딸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어서 그게 전부였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딸 김지수는 결혼 4년 차에 아이를 낳았다. 손녀 이름은 하은이, 이제 막 15달이 된 아이. 기어다니다 이제 막 서툰 발걸음을 떼는 볼 때마다 심장이 녹아내리는 아이였다. 지수와 사위 박민주는 둘 다 직장을 다녔다. 지수는 중견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민준이는 건설사 현장 관리직이라 출퇴근 시간도 들쭉날쭉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너무 어렸고 육아 도우미를 쓰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양가 할머니의 육아 분담이었다. 처음엔 나와 사돈댁이 나를 나눠 돌보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나는 월, 수, 금을 맡고 사돈댁은 화, 목을 맡기로. 그런데 그 합의가 석 달도 채 못 가 흐트러졌다. 사돈댁, 즉 민준이 어머니 최점순 씨가 어느 순간부터 날짜 구분 없이 딸네 집에 들어와 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눈치를 챘지만 넘겼다. 손자 손녀 보는 일에 날짜가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했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그만 아닌가 싶기도 했다. 나는 워낙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서 사돈댁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퇴근한 지수가 돌아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비켰다. 엄마는 언제나 그렇게 비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사돈댁은 그 비켜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꽤 일찍부터 있었다. 내가 정성껏 끓여온 된장찌개를 최점순이 애 엄마가 짜게 먹으면 안 된다며 싱크대에 반 이상 버린 날, 내가 하은이에게 으깬 바나나를 먹이려 하자 그건 변비 온다며 낚아채 간 날, 내가 지수방에 들어가 이불을 개려다가 거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에 멈춰선 날들.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다. 사돈이니까, 아들 편 어머니이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지수가 힘드니까. 그러다 그날이 왔다. 내가 반찬통을 들고 부엌에 막 들어섰을 때 최점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지수의 그릇 정리를 하고 있었다. 낯선 배치였다. 지수가 혼수로 맞춰온 도자기 그릇들이 찬장 가장 안쪽에 밀려나 있고 최점순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그릇들이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가 지난번에 담아놓은 깍두기가 사라지고 최점순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무생채가 새로 들어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찬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하은이가 있는 거실로 나갔다. 하은이는 소파 앞에서 아장아장 걷고 있었고 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마음을 추슬렀다. 괜찮아. 반찬이 뭐가 중요해. 하은이가 잘 크면 됐지. 그런데 최점순이 부엌에서 나오며 한마디를 얹었다. 사돈어른,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반찬을 가져오시는 건 괜찮은데 냉장고 정리나 살림 배치는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수 애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두 집 방식이 섞이면 지수가 헷갈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은이를 꼭 아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예요. 제가 여기서 거의 매일 있다 보니까 살림도 제 방식으로 잡아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사돈어른은 반찬이나 가끔 해다 주시고 집 안살림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사돈은 이제 뒤로 좀 빠져주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어이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였다. 평생 참는 것에 익숙했던 내 안에서 참을 수 없는 것이 처음으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박씨 성을 가진 남자와 23세 결혼해 허름한 전셋집에서 3남매를 낳고 키운 사람이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다가 손이 텄고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밤새 봉투 붙이는 부업을 하다가 어깨가 망가졌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주저앉았을 때도 나는 포장마차를 내어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다. 그 3남매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은 것을 쏟아부은 아이가 바로 지수였다. 딸이라서 자신과 가장 닮았다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딸은 가장 아픈 손가락이니까. 그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자 나는 주저없이 달려왔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딸이 덜 힘들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런데 내가 오늘 들은 말은 뭔가. 뒤로 빠지라고. 반찬이나 가져오라고. 살림은 자기가 한다고. 하은이를 꼭 끌어안은 채 나는 눈을 감았다. 아이의 머리에서 나는 포근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 냄새가 내 딸 젖먹이 시절 냄새와 얼마나 닮았는지 그것만으로도 울컥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집에서 나는 뒤로 빠져야 할 사람이란다. 나는 최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돈어른, 저는 내 딸 집에 내 딸 밥 해주러 왔어요. 그게 제가 뒤로 빠져야 할 이유가 되진 않아요. 최점순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굳어졌다. 아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드린 말이 섭섭하게 들리셨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지요. 두 집 방식이 달라서 지수가 피곤해한다는 걸 제 아들한테서 들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민준이한테서 들었다는 말.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지수가 힘들다고 한 게 아니라 민준이가 전한 말이라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너무 잘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오늘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알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엄마 있잖아. 민준이 어머니가 요즘 많이 도와주시거든. 엄마도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쉬셔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쉬어도 된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러나 그 다정함 안에 무언가 잘라낸 것이 있었다. 엄마를 편하게 쉬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엄마를 먼저 물린 것. 나는 그것을 모를 만큼 바보가 아니었다. 그래, 알겠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을 키우면서 내가 꿈꿨던 노년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다. 손주를 안고 딸과 함께 밥을 먹고 비록 따로 살아도 서로 기대는 사이. 그 소박한 꿈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 느꼈다. 내가 이 집에서 이미 손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일부러 방문 횟수를 줄였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쫓겨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면 지수가 편하고 민준이도 편하고 사돈댁도 편하고 그러면 결국 하은이도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납득시키며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에만 딸네 집을 들렀다. 그러나 물러선다고 해서 마음이 물러지는 건 아니었다. 수요일마다 딸네 집에 가면 집안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거실 쪽 작은 협탁 위에 놓여있던 지수의 사진 액자가 치워지고 그 자리에 민준이 어린 시절 사진 액자가 들어와 있었다. 화장실 수건색이 바뀌어 있었고 베란다에 최점순 씨가 키우는 것으로 보이는 화분들이 늘어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내가 하은이에게 맞춰놓은 낮잠 시간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지수와 함께 정한 이유식 스케줄도 흐트러져 있었다. 하은이는 내가 알던 것보다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것이 최점순의 방식이라는 걸 지수가 무심하게 흘려 말해 주었다. 어머님 방식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 엄마. 아이마다 다르잖아. 나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아이 키우는 방식이 하나일 수는 없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다. 그것은 하은이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 준비를 둘러싼 일이었다. 지수가 먼저 나에게 전화를 해왔다. 돌잔치를 작은 연회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음식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싶다고. 나는 오랜만에 지수가 먼저 연락해온 것이 기뻤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통화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시 딸의 엄마 같은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갈비찜은 직접 하겠다고, 잡채는 전날 밤 미리 해두겠다고, 음료는 내가 차로 실어 나르겠다고 의욕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지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엄마, 있잖아. 어머님이 음식업체에 맡기자고 하셨어. 두 집이 음식을 따로 준비하면 겹치기도 하고 번거롭다고. 그냥 케이터링으로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 엄마도 편하잖아. 나는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제 그 1시간이 허공에 떠버렸다. 내가 갈비를 재고 잡채 당면을 불리는 상상을 했던 그 마음이 하루 만에 쓸모없어져 버렸다. 엄마 화났어? 아니. 진짜? 응, 괜찮아. 나는 진짜 괜찮지 않았다. 그러나 괜찮다고 했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이었으니까. 아프다고 말하는 것보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쉬운 사람이었으니까. 돌잔치 당일 나는 연회장에 일찍 도착했다.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음식을 세팅하고 있었고 최점수는 이미 와서 음식 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나는 입구에서 하은이 돌복을 들고 서 있다가 지수를 보자마자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하은이가 나를 알아보고 방긋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잠깐 모든 것을 잊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자 진행자가 양가 할머니 소개를 했다. 먼저 친할머니 최점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최점순이 먼저 하은이를 안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리고 외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그런데 하은이는 이미 최점순 품에 안겨 있었고 최점순은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다. 진행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같이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 옆에 어색하게 서서 웃었다. 사진 속에서 나는 하은이를 안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냥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준비해간 돌반지를 꺼냈다. 아이에게 주려고 고이 챙겨온 금반지. 연회장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가방에 넣어온 것이었다. 나는 그 반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넣었다. 다음에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이 올 것 같지 않은 기분이었다.
며칠 후 내 오랜 친구 윤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운 사이였다. 윤순자의 딸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윤순자도 외손녀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하은이 돌잔치 잘 됐어? 응, 잘 됐지. 표정이 왜 그래? 뭔 일 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윤순자에게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최점순 이야기, 찬장 이야기, 돌잔치 이야기, 반찬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다. 그래서 지수는 뭐래? 지수는 그냥 다 괜찮다고 해. 엄마 힘들까봐 걱정한다고. 언니, 솔직히 말할게.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딸 집에 가면 딸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나를 슬쩍 밀어내는 거 느껴지잖아. 근데 있잖아. 그게 딸이 나쁜 게 아니라 딸도 그 집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 집에서 힘 있는 쪽에 붙어야 하는 거고, 그 힘 있는 쪽이 자기 친정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게 서운한 거지. 맞아. 그게 서운한 거야. 딸이 배신한 게 아니고 딸이 택한 거야. 그 집에서 살려면. 나는 윤순자의 말을 곱씹었다. 배신이 아니라 선택. 그 선택이 나를 비켜가는 방향이었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지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 첫 발걸음을 뗄 때, 유치원 첫날, 중학교 졸업식. 어느 사진에서나 지수는 내 손을 잡고 있거나 내 품에 안겨 있었다. 그 아이가 지금 나를 뒤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아팠다. 그런데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지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학교 운동회 사진이었다. 나는 그날 김밥 3줄을 새벽에 혼자 만들어서 운동회 도시락을 쌌다. 지수는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했다. 그날 지수는 내 무릎에 누워 점심을 먹었다. 그 아이가 지금 나에게 한다는 말이 뭔가. 엄마는 쉬어도 된다고. 나는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고. 내가 물러설수록 내 자리는 없어지고 딸은 점점 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게 된다고. 나는 이제 무언가를 해야 했다.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적어도 더는 혼자 냄비 속에서 끓고 있지 않겠다는 건 분명히 알았다. 내가 마음을 다잡기로 한 것은 분명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지수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최점순과 싸우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 사돈지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건 결국 지수에게 짐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지수에게 솔직하게 말을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딸의 눈치를 보는 엄마가 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말을 꺼냈다가 지수가 또 시어머니 편을 들면 더 깊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지수가 주말에 민준이와 하은이를 데리고 내 집에 오겠다고 연락해 온 것이었다. 오랜만의 방문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청소를 하고 지수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끓이고 고구마 케이크를 사다 놓았다. 사위에게 줄 식혜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 안 분위기는 처음엔 화기애애했다. 민준이는 어머님 집에 오니까 좋다며 식혜를 한 컵 벌컥 마셨고 하은이는 낯선 공간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아장걸음으로 돌아다녔다. 지수는 부엌일을 도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나는 그 오전이 참 오랜만에 따뜻하다고 느꼈다. 밥을 먹고 민준이가 잠시 하은이를 안고 거실에 나가 있을 때 나는 지수에게 말을 꺼냈다. 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수가 그릇을 닦다가 고개를 돌렸다. 응, 뭐야 엄마. 솔직하게 물어볼게. 나 요즘 거기 잘 안 가잖아. 그게 내가 원해서야 아니면 민준이 어머니가 원해서야. 지수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편하라고 그런 거지. 지수야, 엄마 얼굴 봐.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편한 게 뭔지는 엄마가 더 잘 알아. 내 딸 밥 해주고 내 손녀 안아주는 게 엄마한테는 쉬는 거야. 그게 힘이 돼. 근데 요즘은 거기 가면 엄마가 없어도 될 사람처럼 느껴져서 더 힘들어. 지수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엄마,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알아. 근데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지수야, 나는 우리 집 살림이 바뀌는 것도 괜찮고, 내 반찬이 냉장고에서 없어지는 것도 참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투명인간 취급받는 건 못 참겠어. 엄마가 그냥 반찬이나 가져다 주는 심부름꾼이냐고.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준이가 거실에서 뭔 일인지 살피려고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얼른 목소리를 낮추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심부름꾼이라니. 내가 언제 그랬어? 지수야, 내가 직접 그런 말한 건 아니야. 근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 돌잔치 음식 준비 얘기는 어떻게 됐어? 엄마가 하겠다고 했더니 다음날 케이터링으로 바꿨잖아. 그건 누가 결정한 거야? 지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어머님이 번거롭다고 하셔서. 그 결정을 나한테 먼저 상의했어? 상의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 그냥 더 편한 방법이니까.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것이었다. 내가 서운했던 것의 핵심이. 지수는 나와 상의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다. 지수야, 엄마는 지금 시어머니 흉을 보려는 게 아니야. 사돈어른이 어떤 분인지는 엄마도 알아. 손주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아들을 잘 키우신 분이야. 그분을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집에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해? 엄마 자리가 어디야? 지수의 눈이 촉촉해졌다. 엄마, 나는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자리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야. 나를 그냥 오다 가다 반찬 들고 오는 사람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나는 내 엄마야. 지수가 행주를 내려놓고 눈을 훔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하는 걸 지켜보았다. 미안함, 억울함, 그리고 무언가 더. 나는 그 무언가가 두려움이라는 걸 금방 알았다. 엄마, 사실 나도 힘들어. 지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 나도 감사한데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 근데 뭐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 시어머니잖아. 내가 불편하다고 했다가 민준이랑 사이 나빠질까봐 무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더 쉬워지는 거야. 미안해. 나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말이 위로가 됐냐고 하면 반은 됐고 반은 더 서러워졌다. 딸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힘듦의 희생양이 되어왔다는 것. 딸에게 쉬운 엄마가 되어왔다는 것. 지수야, 엄마가 이해해. 내가 그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알아. 근데 엄마를 희생양으로 쓰는 건 안 돼. 엄마가 내 편이어야 하는 거랑 내가 엄마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건 달라.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딸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살며시 안아주었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딸이 여전히 내 딸이라는 것. 그러나 그 딸이 이제 다른 집의 며느리이기도 하다는 것. 그 사이에서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포옹을 풀고 나서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사실 이번에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까 생각 중이었어. 엄마가 좀 더 자주 오실 수 있게. 말 안 해도 돼. 엄마, 말로 해결될 게 아니야. 사돈 어른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자기 방식이 강한 분이야. 그 방식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고,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게 아니야. 지수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해. 내 집에서 내가 중심이어야 해.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아니고 내가 중심. 그게 제일 중요해.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나는 그 복잡함을 모른 척 풀어줄 수 없었다. 딸이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것은 딸이 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최소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는 보여주어야 했다. 그날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거실에 한참 앉아 있었다. 하은이가 가지고 놀던 딸랑이가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다. 이 작은 딸랑이 하나에도 내 손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그 아이 곁에 있고 싶었다. 그런데 며칠 후 최점순이 딸네 집에서 완전히 상주하다시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지수의 말에 따르면 최점순의 남편, 즉 민준이 아버지가 지방 출장을 길게 가게 돼 혼자 있기 불편하다며 아들 집에 짐을 풀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방문이 아니었다. 입주였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단단히 결심되는 걸 느꼈다. 최점순이 딸네 집에 짐을 푼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꾹 참으며 지켜보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먼저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주일 동안 지수에게서 오는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예전엔 저녁마다 하은이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오던 지수가 그 주 내내 연락이 없었다. 나는 먼저 문자를 보냈다. 하은이 잘 있어? 답장은 3시간 뒤에 왔다. 응, 잘 있어. 요즘 바빠서. 그뿐이었다. 이모티콘 하나 없이.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다. 바쁘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딸이 이렇게 짧게 답하는 건 무언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였다. 나는 그것을 30년 넘게 함께 살며 터득한 엄마의 감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틀 뒤 나는 그 이상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지수의 친구 혜진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혜진이는 지수와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고 가끔 내게도 인사를 건넬 만큼 가깝게 지냈다. 그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내왔다. 어머님, 지수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님한테 말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연락드려요. 지수가 많이 울었어요.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 있어? 민준이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말하면 어머님이 더 속상하실까봐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지수가 요즘 사이에 끼어서 너무 지쳐 있어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딸이 울고 있었다. 나한테 말 못하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다. 내가 참고 물러섰던 것이 딸을 편하게 해준 게 아니라 딸에게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것. 엄마가 뒤로 빠질수록 딸은 그 집에서 더 홀로가 되어간다는 것.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나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지수가 받았다. 엄마. 목소리가 잠겼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지수야, 엄마야. 지금 어때?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엄마 알아.
전화기 너머로 지수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아. 어머님이 매일 계시는데 내가 뭘 해도 뭔가 대신 해놓으시고 내가 하은이 재우려고 하면 벌써 재워놓으시고 심지어 어제는 민준이 옷을 어머니가 정리해 놓으셨어. 민준이 옷은 내가 하는 건데. 그런데 민준이는 엄마 편이야.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해.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딸의 말을 다 들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지금 내가 울면 안 됐다. 지금은 내가 단단해야 할 때였다. 지수야, 엄마가 갈게. 엄마,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에 사돈어른 계실 때 가는 거야. 지수가 잠깐 침묵했다. 엄마, 무슨 말 하려고. 걱정하지 마.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엄마가 물러서는 게 해결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집에서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너야. 엄마가 그 자리 잡는 거 도와줄게. 지수가 다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괜찮을까? 괜찮아야지. 안 괜찮으면 괜찮아지게 해야지.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갔다. 오랜만에 파마를 풀고 단정하게 드라이를 했다.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골랐다. 누가 보더라도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흐트러진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가진 사람. 딸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지수가 열어주었다. 지수의 눈밑이 살짝 부어 있었다. 나는 지수의 손을 잠깐 꽉 잡아주었다가 놓았다. 거실에서 최점순이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네요. 최점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네, 왔어요. 나는 짧게 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하은이가 나를 보더니 책에서 눈을 떼고 두 팔을 벌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받아 안았다. 최점순 씨의 눈빛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다. 차를 마시며 한동안 겉도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날씨 이야기, 하은이 이야기, 민준이 건강 이야기. 나는 차분하게 대화에 참여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그때 민준이가 외출해서 돌아오며 자연스럽게 최점순 씨에게 물었다. 엄마, 저녁은 뭐 먹어? 오늘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싶은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오늘 이 집에서 저녁을 누가 차리는 사람인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나는 하은이를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제가 오늘 저녁 할게요. 최점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이고, 사돈어른이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해놓을 테니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것. 최점순이 잠깐 내 얼굴을 살피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나갔다. 나는 그제야 부엌에 혼자 서서 숨을 내쉬었다. 지수가 살며시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다. 엄마. 응. 고마워. 밥이나 해. 감자 어디 있어? 지수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반가워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의 진짜 충돌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일어났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최점순이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이 집 안방 침구가 너무 오래됐더라. 내가 이번에 새로 맞춰줄게. 사이즈 재나.
지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해줄게. 어디 백화점이 좋은지 알아봐뒀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돈어른. 최점순이 나를 돌아보았다. 친구는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 집 살림은 지수가 결정해요. 최점순 씨의 입가가 굳었다. 아니, 사돈어른.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선물 하나 해주겠다는데. 선물이라고 하시는데 지수가 안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필요하다고 할 때 해주시면 되지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준이가 눈치를 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지수는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최점순 씨가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어른, 저는 그냥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꼭 이렇게 받아치셔야 해요? 잘해주시려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방식이 지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점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다. 사돈은 가끔 오는 친정엄마잖아요. 매일 여기 있는 건 저예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돈이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저는 가끔 와요. 근데 제 딸이 자기 집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최점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처럼 퍼졌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지수는 굳어진 채 나와 민준이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섰다. 나갈게. 엄마, 그냥 있다가. 아니야.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수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신으면서 딸의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발끝이 안으로 모여 있었다. 지수가 어릴 적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늘 그렇게 발을 모으고 섰었다. 지수야. 응. 엄마가 오늘 말한 것 잘 생각해봐.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이어야 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나는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다시 짚어보았다. 싸운 것은 아니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선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기다리다 지치는 것도 이제는 그만두고 싶었다. 나는 내 일상을 살았다. 오래 못 나갔던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했고, 동네 복지관에 나가 서예 수업을 들었고, 윤순자와 한 주에 한 번씩 저녁을 먹었다. 그 생활이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딸 걱정에 쪼그라들어 있던 내가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열흘이 지나서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달랐다. 울지 않았다. 지쳐있지도 않았다. 어딘가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나는 숨을 잠깐 멈췄다. 뭐라고 했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두 분 다 감사하고 고맙지만 이제 저희가 스스로 해보고 싶다고. 아이도 커가고 있고 저도 살림에 자신이 생겼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오래 계시면 저도 민준이도 서로 의지를 못 키우는 것 같다고. 그래서 평일에는 두 분 다 안 오셔도 된다고. 필요할 때 연락드리겠다고 했어.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돈댁이 뭐라고 하시던? 처음엔 많이 서운해 하셨어.
민준이도 좀 당황했고, 근데 내가 끝까지 제 말 다 하고 나니까 민준이가 지수 말이 맞다고 했어. 그게 제일 놀라웠어. 민준이가 그랬어? 응. 민준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게 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잘했다. 엄마. 잘했어. 우리 딸. 지수가 울음 섞인 웃음을 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와. 하은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해. 나도 보고 싶어.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언가 단단하게 맺혀 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주 토요일에 딸네 집에 가니 최점수는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짓고 있었다. 하은이는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놀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하은이가 달려왔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다. 어서 와, 엄마. 지수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밝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사돈댁은? 아들 집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더니 어제 당신 집으로 가셨어. 서운해 하셨는데 어쩌겠어. 제가 이제 정말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뭐 도울까? 감자 깎아줘. 그러지. 우리는 나란히 서서 감자를 깎았다.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이 오래도록 그리웠던 것임을 나는 그때 새삼 깨달았다. 딸과 함께 서서 칼질을 하는 이 소소한 순간이 내가 원했던 전부였구나 하고, 점심을 먹고 하은이를 재우는 동안 민준이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하는데. 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이 청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았다. 그냥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 사랑이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늦게 안 것뿐이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가 이번 주 주말에 한번 오고 싶다고 하시던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연락드릴게요. 두 분이 겹치지 않게. 그게 좋겠네. 민준이가 꾸벅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사위가 이 집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최점순에게서 내 휴대폰으로 직접 문자가 온 것이었다. 사돈어른, 저예요. 지순에서 제가 나가게 됐어요. 솔직히 많이 억울했어요. 저는 그냥 잘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지수 말 듣고 보니 제가 지수를 힘들게 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돈어른도 많이 서운하셨겠다 싶어서 제가 너무 나섰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나는 그 문자를 2번 읽었다. 그리고 3번째 읽었다. 최점순이 틀렸다. 많이 넘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나는 안다. 그 사람도 손자를 사랑했고 아들을 사랑했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었다. 나 역시 딸을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입력했다. 사돈어른,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연락 주시니 좋네요. 우리 둘 다 손녀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은 같잖아요. 앞으로 더 잘 지내봐요. 보내고 나서 잠깐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거실에서 하은이가 낮잠에서 깨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아이를 안고 나왔다. 졸린 눈을 비비는 하은이가 나를 보더니 두 팔을 벌렸다. 나는 일어나 아이를 받았다. 하은이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이 무게가, 이 냄새가, 이 온기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의 전부였다. 지수가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 있잖아. 응.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나는 딸을 보았다. 지수의 눈이 촉촉했지만 빛이 있었다.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빛이. 당연하지. 내 집인데. 지수가 소리내어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은이도 무슨 영문인지 깔깔거렸다.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딸을 키운다는 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딸이 남의 집 귀신이 될까봐 두려웠던 적이 있었다. 딸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나를 밀어낼까봐 두려웠던 적도 있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많이 흔들렸고 많이 아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딸은 내 딸이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민준이의 아내이기도 하고 하은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내 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딸의 엄마였다. 뒤로 빠지는 엄마가 아니라 옆에 서 있는 엄마, 물러서지 않는 엄마. 그것으로 충분했다. 딸 키운 보람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 대답할 수 있었다. 이 웃음소리, 이 따뜻함, 이 자리,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 전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